진보 유대인들은 좌파 동맹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관심 없다는 걸 깨닫고 있을까요? 많은 유대인 민주당원들이 그 방식을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동맹들은 좌파 의회 스쿼드의 일원들처럼 반유대주의자들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문신을 하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레이엄 플래트너를 메인주 상원 후보로 내세웠고, 미시간주에서도 압둘 엘 사이드를 같은 방식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클린 협동조합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것부터 에이펙을 악마화하는 집착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정치적 좌파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스러운 유대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할까요? 다음으로 Think Twice에서 우리는 칼럼니스트이자 팟캐스터인 캐롤 마코비치와 함께 정치, 언론, 그리고 문화에서의 이성 동계에 대해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 이성적인 세상이라면 그레이엄 플래트는 불을 가진 비뚤어진 사람이 주류 정치에 설 자리가 없다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플래터는 단순히 작은 주에서 예비선거를 이긴 많은 비밀을 가진 괴짜가 아닙니다. 그는 올해 전국 민주당과 많은 후원자, 유권자들이 상원 장악을 위해 기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그런 사람이 공화당 후보였다면 공화당의 타락을 증명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평범한 사람들도 단순히 그를 지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가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든에는 여성 학대, 이스라엘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발언, 그리고 물론 나치 문신을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플래트너는 미국 정치와 이를 다루는 언론이 얼마나 뒤틀려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예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론에서 반유대주의가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충돌하는 당파적 집착 때문에 이런 현상을 눈감아 주려는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정치, 언론, 그리고 문화에서 좌파의 광기와 우파의 반유대주의적 광기가 맞물려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는 정치, 언론, 그리고 문화를 가장 날카롭게 관찰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다시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캐롤 마코비치는 뉴욕 포스트와 팍스 뉴스의 칼럼니스트이자 도난당한 청춘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녀는 캐롤 마코비치 쇼의 진행자이자 노멀리의 공동 진행자이며 두 팟캐스트는 iHeart Radio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캐롤은 소련 출신으로 브루클린에서 자랐으며 현재 남부 플로리다에서 남편, 세 자녀와 살고 있습니다. 캐롤 마코비치,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너선. 와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캐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먼저 당신이 사랑했지만 떠난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훌라 무다니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축소하려고 해요. 그들은 뉴욕이 미국에 있으니 그가 거기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려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그가 경제적 광기와 반유대주의를 주류로 만들면서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어느 정도는 미디어의 중심지인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미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쁜 생각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란 몸단위를 무시해야 한다는 건 어리석다고 봐요. 우선 그의 경제정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그가 유대인 혐오에 슬쩍 발을 담그는 태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외에도 많아요.
그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처럼 포장해서 내세우죠.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냐고 하죠. 그의 지지자들은 닉스가 이기는 게 좋아? 사회주의가 이걸 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알겠지만 농담이죠. 더한 건 그들이 봐, 뉴욕시 범죄율이 줄었어. 이건 사회주의가 해낸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경찰의 역할이고 훌륭한 경찰청장을 계속 두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가 시장이 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있죠.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막 지나왔다는 점도 있는데 그때는 범죄율이 아주 높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에 대해 공을 돌리고 있죠. 다른 주들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회주의자를 뽑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Think Twice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오늘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Jonathan Tobin Daily는 JNS 채널에서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의 미래와 그들의 좌경화 혹은 이제는 좌파로의 질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해 보죠. 당신이 잘 알고 계신 브루클린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파크 슬로프 푸드 코업의 이야기는 당신이 계속 지켜본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보이콧, 즉 이스라엘 제품을 보이콧하기로 한 그들의 투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도시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또 다른 예시일 뿐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좌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곳에서도 반유대주의 선동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둘 다 맞아요.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당연히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큰 목소리들은 늘 극좌 성향 정책과 연결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파크슬로프에 살았어요. 저는 브루클린에서도 더 안쪽 출신인데 제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진짜 브루클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파크슬로프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결국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 정신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 400만 달러짜리 브라운스톤 집들에 경찰 예산 삭감 표지판이 붙어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계속해서 한계를 넘나드는 곳이었어요. 아이들까지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게 했죠. 사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일에 시위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혹은 극좌의 입장을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심한 반발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편에게도 이런 행동을 했어요. 좌파들은 자신들과 같은 편인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언어와 입장을 강요하곤 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그 경계를 잘 지키게 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코로나 때 학교를 열자고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파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는 학교에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해변 별장에서 지내며 그 학교에 보내거나 소규모 그룹을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은 자녀를 위해 해결책을 찾았지만 모든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당신들이 여름에 평등을 외치며 행진했던 그 평등인가요?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평등의 모습인가요? 오직 일부 아이들만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마저도 부유한 아이들만 가능한 게요. 그리고 결국 일어나는 일은 좌파가 그보다 조금 덜 좌파인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결국 그들까지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파크 슬로프 푸드 코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이콧 라몬 메이슬리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인데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면서 나는 타크슬로퍼이고 나는 자유주의자이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좌파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조용했고 곧 목소리를 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2019년에 파크 스노프에 있는 시나고그를 떠났어요. 그곳의 랍비는 행동주의자였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브루클린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폭행당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해자들이 빨간 모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녀가 맞서 싸우길 바랐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녀가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때 그녀는 그런 공격에 대해 수년 동안 침묵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네, 제 생각에는 그곳의 분위기가 역사에 대해 아신다면 일종의 인기 전선, 즉 좌파에는 적이 없다라는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게 아직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파에는 적이 없다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하지만 저는 진보적인 유행과 맞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보적인 유대인들에게 특히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종교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그건 실수예요. 그들이 그걸 종교로 삼은 건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종교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은 완전히 정치화된 종교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건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 즉 반유대주의가 이제는 단순히 정상화된 것을 넘어서 정통이 되어버렸어요. 확실히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 다른 뉴욕 지역구에서는 댄 골드만, 아시다시피 그가 하원에서 뉴욕을 대표하는 유일한 유대인 민주당원이고 정통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중 법률 고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좋지 않은 경력을 내세우며 출마하고 있고, 만약 당신이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원이라면 그의 자격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가 진보 진영에서 가진 유일한 결점은 그가 반이스라엘 성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크게 친이스라엘 성향은 아니지만 아내가 더 그런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예비선거에서 브래드 랜더라는 반시온주의 유대인에게 30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흥미로운 구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브래드 랜더가 아주 최근까지도 자신을 반시온주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좌파의 그런 발언이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전까지 자신을 시온주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실제로 간절히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데 시온주의나 이스라엘을 떨쳐내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만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결코 잘 되지 않아요. 시온주의에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에 신경 쓰지 않거나 또는 반 에이펙극이 된다고 해서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에이펙은 좌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우파의 입장에서는 이 완전히 중도적인 단체, 이 정치활동위원회가 저는 항상 그들을 꽤 진보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양당 협력이 그 조직의 핵심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양당 협력과 두 국가 해법. 두 국가 해법은 아주 좌파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제 말은 AOC도 몇 년 전에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그 입장을 철회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진보파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브래드 랜더는 진보 언론과 자기 당의 좌파들에게 아주 보호받고 있어서 어떤 반발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답하지 못할 것 같고 신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신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는 권력을 얻고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저는 예측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측을 하지 않거든요.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브래드 랜더가 댄 골먼을 사실상 마오마오하는 걸 보면 드는 생각은 2년, 4년 후에는 그게 당신 차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차례는 결국 올 거예요. 우리가 내기해도 될 만큼 확실해요. 2, 4년이 아닐 수도 있고 5년이나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엔 올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엔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OC랑 버니 샌더스도 이스라엘에 충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연설이 중단되잖아요. 그들은 자기 편도 공격하며 서로 싸워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진보적인 브루클린 한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항상 편했어요. 저는 당신들 그룹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당신들이 원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해방감을 줘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중도좌파 유대인 친구들에게 말해요. 그냥 이걸 벗어나도 된다고요. 꼭 참여할 필요 없다고요. 당신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저는 현재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행동들이 당파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상화되는 가장 좋은 예가 그레이엄 플래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민주당원들이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카네기 홀에 있었고 카페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 2명의 상류층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일 것 같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유대인 표식이나 유대인 별을 착용하진 않았지만 그레이엄 플래터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 그는 젊었을 땐 그랬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그를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 이 자리가 꼭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레이엄 플래터는 제 생각에 단순히 미친 듯한 나쁜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당 전체의 문화와 그 주변의 자유주의 문화가 어떻게 알다시피 점점 퇴보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유대인 단체들은 이 문제에 왜 입장을 밝히지 않나요? 100년간 민주당과 함께한 이 단체들은 이건 한계다라고 왜 말하지 않나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글쎄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나치 문신을 한 사람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뭐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있잖아요. 우리가 같다는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같지 않아요. 네, 물론 우파에도 반유대주의자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말해요. 반유대주의가 어떤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반유대주의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기대하는 건 비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엄 플래트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이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들이 나치와 연관된 사람을 지지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별 의미 없고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유대인 단체들은 지금처럼 쓸모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완전한 침묵과 소극적인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한심해요. 그냥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런 건 여성 단체나 언론인들에게도 해당돼요. 네, 맞아요. 네. 알다시피 저희가 그 뉴욕 타임즈 기자 중 한 명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미투 운동을 주도하던 그 기자가 이제는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의 여성 학대 사실을 폭로한 사람 중 한 명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너선, 그들은 그 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잔 콜린스, 그 극우 성향의 인물을 막아야 하거든요. 정말 끔찍해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상원의 가장 온건한 의원, 가장 덜 보수적인 사람을 막으려고 한다는 게 정말 끔찍해요. 상원에서 트럼프화된 공화당원입니다. 그들이 겨누고 싸우려는 상대는 나치 문신과 복잡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에요. 또 지금은 6월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레이엄 플래터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6월에 이랬다면 10월엔 무엇이 나올지 상상해보세요. 그래.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 흥미로워요. 제 말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시험이 될 거예요. 메인주는 다른 모든 주처럼 고유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콜린스는 그곳 상원에 남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후보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공화당, 그러니까 우파 공화당원들이 그녀에게 도전할 예비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전국 민주당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험 사례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 기부자들에게 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네. 우파에서는 그런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나치 문신을 한 반유대주의 극우 후보들이 에이페크를 비하하는 말로 쓰면서 유대인 보수 기부자들의 지지를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큰 차이죠. 이제 플루톤 이야기는 제쳐두고 더 넓은 질문을 해보자면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시간 예비선거에서도 흥미로운 상원 경선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공개적으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압둘 사이드라는 후보가 있고 또 다른 좌파인 멜러리 맥모로와 맞붙고 있죠. 맥모로는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반이스라엘이지만 중도적 친이스라엘 민주당원 헤일리 스티븐스도 있습니다. 그녀는 에이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헤일리 스티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선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동전 던지기처럼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202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좌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그 신호를 따르길 바래요. 저는 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가 이스라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장려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웃긴 건 사람들이 보수 진영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지금 당장 제이디 벤스가 반이스라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알다시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이건 다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방안에서는 그가 일종의 반이스라엘 인물로 여겨진다고 하잖아요. 피트 핵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엑세스는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는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가 꽤 주류적인 공화당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꽤 주류 공화당식 입장을 가진 채 출마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문제가 좌파에서처럼 우파에서도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물론 그렇긴 해도 증오와 독설의 수준은 전혀 다르죠. 그건 그냥 정치적인 편의일 뿐이에요. 맞죠? 미시간을 언급하셨잖아요. 저는 친이스라엘인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을 잘 못 보겠어요. 미시간에서 출마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무슬림 유권자층을 신경 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인구 구성의 문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의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좌파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그들이 당 그 자체예요. 네,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신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봐요. 첫째, 이민이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반유대주의 국가 출신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큰 영향이 있었고 뉴욕에서 특히 두드러졌어요. 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분명히 미시간 정치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제는 점점 퍼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거기에 덧붙이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진보적인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일부는 꼭 유대인 문제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많은 진보적인 이슈들, 그들이 지지하는 많은 입장들이 결국 그들에게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민 문제는 그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어요. 저도 이민자예요. 저는 난민이었어요. 저는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은 그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진보적 프로젝트의 종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자유주의와 열린 국경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보존 본능이 필요해요. 그들의 이런 생각들은 효과 없었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신경 쓰기 전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해요.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진보적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사회 정의, 즉 그들만의 진보 정치 신념을 숭배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보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나서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유대교에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모두 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균형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완전히요. 그래요.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저도 들었거든요. 아시죠? 이런 고전적인 예도 있고 이건 제가 예전에 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이슨 알렉산더는 유대인 배우이고 사인팬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 유대인 단체들을 위해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다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힌 유대인 아이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아랍 아이들과 달리 유대인 아이들만 언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보적인 동맹들이 함께 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이제 우리만 남았으니 우리가 직접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친구들이 내 편인 줄 알다가 혼자 남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지 않을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비극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공화당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반유대주의 팟캐스터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공화당 공직자들은 여전히 거의 모두가 친이스라엘 입장을 유지합니다. 특히 토마스 메시가 패배한 후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과 젊은 공화당원 그리고 젊은 민주당원들 사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냐고요? 어느 정도요? 저는 이런 젊은 유권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똑똑해지고 그들의 관점도 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이나 릴스, 틱톡에서 접하는 것들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옹호 활동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보수적인 유대인 단체들은 사실상 없어요. 보수적인 유대인 단체들이 있지만 대외 홍보나 메시지 전달을 하는 곳은 없어요. 저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뒤처졌다고 정말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우리를 등지고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직 젊어요.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많은 경우에 이건 유대인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베서니 맨델과 저는 저희가 도난당한 청춘이라는 책을 쓴 후에 당신의 쇼에 출연했었는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이가 대학에 가더니 사실상 공산주의자가 돼서 아이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대인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반이스라엘 성향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그 얘기 해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유대인뿐 아니라 서구 세계 전체에 왜 중요한지 대화해보셨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요, 안 했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뭔가 놓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집에서 자녀와 대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자기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틱톡에서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와 정보를 외부에 맡기고 있어요. 10대일 때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조차 완전히 외부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하게 두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말해요. 제 의견이 맞다고요. 알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말에 웃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바라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이런 의견을 갖게 된 배경이 있고 그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저와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에게 반박하길 원해요. 만약 아이들이 논쟁을 못한다면 제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제 의견이 그들의 집에서 군림하게 돼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 저와의 정치적인 논쟁에서 이긴 적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아이와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오늘날의 정치 문제를 넘어서죠. 이번 일종의 부모 역할의 실패와 우리가 교육을 외부에 맡기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단지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학교들은 이념가들이 지배하고 있죠. 네. 하지만 또 소셜미디어에도 맡기고 있죠.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삶에 항상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딱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예요.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말 많은, 특히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의 인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낙태 같은 문제에선 그런 식으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서는 낙태에 대해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죠? 왜 이 집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낙태에 대해 말할 때 내 의견이 맞고 네가 믿어야 한다고 하죠.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한다고 봐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공화당 얘기를 마치기 전에 잠깐만 JD Vance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여전히 선두주자이며 이번 주 입지도 더 올랐었습니다. 이란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질문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주류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2020년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는 퀸시 연구소에 갔었는데 그곳은 아주 반이스라엘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매우 친이스라엘적이고 아주 훌륭했던 친이스라엘 연설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상적인, 그러니까 메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는 그가 여전히 터커 칼슨과 친구로 지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작년 터닝 포인트 컨퍼런스에서처럼 계속 중립적일까요? 칼슨의 반유대주의 문제에도 중립적일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저에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터닝포인트 컨퍼런스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똑같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녹음하는 오늘 그는 맥인 켈리 쇼에 출연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터커 칼슨 쇼에도 나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가 나간다는 의미일까요? 그는 지금 북투어 중이고 터커 칼슨 쇼도 북투어에는 확실히 어울리지만 정말 출연할까요? 제 생각에 그는 이제 터커의 지지와 터커와의 연관성이 자신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훨씬 더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터커와의 친분이 공화당에서는 결격 사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선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JD 벤스가 여러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그가 터커의 쇼에 나가는 걸 본다면 우선 그가 미래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쇼에 나가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가 터커와 신념을 공유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 시점에서 신호가 될 거예요. 저는 많은 유대인 보수주의자들보다 JD 벤스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에 대해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치 문신 후보를 지지하는 유대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비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JD 벤스에게서 직접 어떤 행동을 본다면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선을 넘는 행동이나 말을 JD 벤스가 하면 즉시 관계를 끝낼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 즉 벤스에 대한 이야기나 벤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벤스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벤스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는 그 점에 대해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는 정치에 입문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말은 알다시피 사실상 2021년만 해도 그는 오하이오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 중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재미있죠. 그때도 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당시 저는 완전히 JD 벤스 편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에게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것에도 열광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가 노동자 계층에게 다가가고 여러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일종의 국가 보수주의적 관점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의견도 바뀔 거예요. 네, 하지만 인정해야겠어요. 그가 터닝 포인트에 가서 벤 샤피로가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터커가 말하는 것 사이에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됐어. JD 벤스는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설득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터커는 오랫동안 아주 미묘하게 행동했어요. 저에게 터커에게 왜 등을 돌렸는지 이해 못하는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데?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간단히 요약할 수 없었어요. 닉 푸엔테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모호했고 그냥 매번 방송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정도였죠. 그 내용은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이후 터커는 더 직접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의 하바드에 대한 발언은 이제 더 이상 그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만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유대교와 그 종교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형제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것도 터커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을 그의 형제가 대신해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터커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유대인 혹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요. 그리고 그들은 터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유대인 보수주의자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터커가 말하는 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게 꽤 모호하거든요. 네, 저는 터커가 뭘 하고 있었는지 좀 일찍 이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자주 말하곤 했죠. 그가 팍스 뉴스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할 때요. 팍스 뉴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절대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한 시간이었어요. 그건 터커가 절대 다룰 수 없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떠나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제약이 없어졌죠. 하지만 사실 그게 꽤 좋은 전환점이 되네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면서 체결한 합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버락 오바마가 했던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많은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은 사안에서 사실상 물러서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이 시점에서는 그 자본을 다시 얻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동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벤스가 다시 한번 알다시피 더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벤스가 트럼프 진영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보다 우위에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합의 조건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웃긴 건 트럼프를 신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투표한 건 지난번이 처음이자 유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그에게 투표할 때는 바이든 시절 때문에 정말 뭐랄까 유리조각 위를 기어서라도 이 사람에게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지금은 그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결과가 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켜보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슈에서 그렇게 하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틀린 적이 많았고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거나 끝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패배를 자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란이 다음 주에 그 합의를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요. 네, 그건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많은 정치적 자본을 투자하고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전쟁을 멈추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윤곽은 이란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 압력을 가해서 무너뜨리려는 어떤 생각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일종의 족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냥 미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건 제가 이번 주 초에 쓴 글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만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는 빠른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는 오랜 전쟁을 치를 인내심이 없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봉쇄로 이란인들을 굶주리게 해야 하는 그런 전쟁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칙을 고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나쁜 거래는 싫어하지만요. 나쁜 거래는 싫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유일한 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또 인명피해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는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손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에게도 나쁜 일이에요. 만약 세계가 지금까지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가 레임덕이 되는 시점은 중간선거 이후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때가 그가 레임덕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모, 이미지가 그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일이 그를 세계 무대에서 약해 보이게 하면 그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합의야 라고 해도 이런 합의는 늘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합의도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고 꽤 확신해요. 이란인들이 어떤 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종이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조건들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에게 큰 악재예요. 그 때문에 온갖 소문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정부에게는 상황이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퍼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최악을 가정하고 있고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가 전쟁에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버락 오바마 시절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가 전쟁을 계속할 준비가 됐다면 그냥 계속했어야 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죠. 잠시 우리 업계인 언론계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60분과 CBS에서 있었던 인사 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다는 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리 와이스가 비판을 받으며 자리를 맡았습니다. 스캇 펠리 등 그곳의 진보 성향 기자들이 자신의 편향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셨죠. 하지만 제게 흥미로운 질문은 그러니까 스캇 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딜런 바이어스가 그를 텔레프롬프터를 읽는 중년 남성들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약 그 네트워크나 CNN을 인수하게 된다면 합병 같은 과정을 통해 기존에 일하던 모든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도 그 방송국을 덜 좌파적으로 만들고 전국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냥 거기서 일한 사람들을 다 해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저는 베리 와이스를 믿어요. 저는 그녀가 새로운 미디어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이 나라에 정말 멋지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리프레스를 구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지만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네, 정말 멋진 웹사이트예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 잘 쓰여진 저널리즘이라서 사람들이 구독하는 거예요. 도덕 모델은 너무 기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녀가 그걸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TV에 기본으로 나오는 방송국이 생겼잖아요. TV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유일한 질문이에요. CBS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자유를 줄지 그게 관건이죠. 그래야 해요. 그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요. 이 업계는 내리막길을 걸어왔잖아요. 이 업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베리 와이스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녀는 천재적 기업가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왜 이랬던 누군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 중 하나를 통제했던 사람이 왜 라저 에어즈와 루퍼트 머독이 30년 전에 팍스 뉴스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찰스 크라우트해머의 유명한 말처럼요. 그들은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대로 공략되지 않은 틈새 시장을 발견했죠. 맞아요. CBS도 원한다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바랐던 건 공개적으로 미움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꼭 보수적인 프로그램을 원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 베리가 CBS에서 하려는 것도 그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꼭 진보가 아니어도 볼 수 있고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쪽 입장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대기업 미디어 매체들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녀가 몇몇 프로듀서를 해고한 일이 크게 여겨지고 있어요. 60 Minutes의 프로듀서가 누구였는지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스캇 펠리가 누군데 신경 쓰나요?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요. 그 프로그램은 NFL 경기 끝나고 방영돼서 성공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봤죠.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가을이 아닐 때 시청률은 어떤가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진 사람들은 학벌과 자격을 앞세우는 엘리트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처음 얘기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반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스티븐 콜베어 반응을 보세요. 그의 쇼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냈고 시청자도 거의 없었어요. 그는 재미없고 극도로 정치적이며 매우 화가 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의 해고는 일종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여겨졌어요. 저는 좌파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정말 능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콧 펠리건도 그렇고 베리 와이스가 CBS 뉴스를 이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저는 베리가 잘 안 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그녀가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겠죠. 이 시기에 매년 쓰시는 칼럼에 대해 여쭤보지 않고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칼럼은 코로나 팬데믹의 기념일과 자유주의 엘리트들과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평범한 미국인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과 그 다음 해에 일어났던 봉쇄 조치와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던 여러 일들을 오웰식 기억구멍에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하셨죠? 네. 우리 사회가 그 참사에서 정말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분노하지 않을까요? 저는 메리 캐서린엠과 함께하는 놀멀리라는 다른 팟캐스트도 있고 메리 캐서린엠과 아직도 화나는 일들 코너에서 여전히 화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가 가장 자주 아직도 화가 나는 주제예요. 그건 정말 제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아이들은 다행히 잘 이겨냈어요. 저는 아이들을 플로리다로 데려갔거든요. 뉴욕시 학교가 닫을 때도 제 아이들은 계속 등교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JD 벤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국의 노동계층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브루클린의 가난한 동네 출신이에요. 저는 위험하고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거기 친구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플로리다로 데려가 줄 수 없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봤어요. 저는 절대 용서하거나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언제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마 전 한타바이러스 유행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의 부족, 신뢰 상실이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학교를 닫은 건 코로나가 아니라 노조와 사람들의 결정이었어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반응이었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싸움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필요한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누구도 잊으면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전혀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1월 6일을 또 다른 국경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들은 절대 그걸 잊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남북 전쟁 때 그들의 피 묻은 셔츠와 같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 일어난 일에 대해 피 묻은 셔츠를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아이들은 대공황 시절 아이들이 80년 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것처럼 이 일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런 집단적인 도덕적 공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집단 망상의 해결책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미신처럼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믿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코로나 시기 동안 그걸 미신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마스크를 써도 돼요. 나무를 두드려도 되고 어깨 너머로 침을 뱉어도 돼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억지로 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당신이 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해도 제가 나무 두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미신은 각자 마음속에만 간직합시다. 그래, 정말 이상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어. 그리고 또 다른 건강상의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라. 우리는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7월 4일 거의 다가왔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미국 250주년과 관련된 질문은 왜 이번 250주년이 더 초당적으로 기념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야.
문제가 단지 트럼프의 자만심과 워싱턴 DC의 알치나 다른 것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취향 때문인 걸까? 아니면 그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걸까? 나는 200주년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아. 그때는 정말 달랐지. 너는 나보다 좀 더 젊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그에 대한 열정 부족이 정치적 좌파가 비판적 인종 이론이나 정착민 식민주의 같은 독성 이데올로기에 빠져든 결과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반유대주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에 미국에 대한 깊은 증오와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며 응원받기보다는 무너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번째야. 그들은 이걸 트럼프 탓으로 하겠지만 트럼프 때문이 아니야.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통령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뉴욕타임스 편집위원 중 한 명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국기들을 보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 이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결국 부모의 역할로 귀결돼. 내 아이들이 이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누구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니? 그리고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아이들은 정말 가장 운이 좋고 이 나라는 정말 가장 위대한 나라니까. 나는 7월 2 되면 내 아메리카 버서리, 즉 엄마와 내가 미국에 온 날인 7월 20일을 기념해 매년 그날에 대해 글을 써.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얼마나 운이 좋고 축복받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는지 소련에서 자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그런데도 나는 미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주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멋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런 감정이 좀 유치해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해. 7월 4일에는 정말 제대로 축하할 거야. 만약 네가 나랑 250주년쯤에 함께 있다면 나는 정말 애국심 넘치고 유치하게 행동할 거야. 그리고 누가 보든 신경 안 써. 빨강, 하양, 파랑. 그래, 내가 티셔츠도 만들었어. 나는 정말 준비됐어. 그래, 잘했어. 그게 핵심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애국심이라는 게 요즘은 유행이 아닐 수도 있거든. 특히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나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이민 왔든 이곳에서 태어났든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해. 지금 정치 문화가 변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나라에서의 분열선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애국심을 드러내는지 아닌지에서 나타난다고 봐. 그리고 그들이 야구 경기장에서 국가를 따라 부르거나 공개적으로 애국심을 드러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나타나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우리 집은 밖에 미국 국기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어. 좋아, 아주 좋아. 캐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선생님의 활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X에서 캐롤 마코이츠로 활동하며 뉴욕 포스트와 팍스뉴스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2개의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캐롤 마코이츠 쇼와 노멀리입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너슨 토이벤 데일리 에디션을 꼭 청취해 주세요.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Think twice at jns.org로 메일을 보내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지 의견을 알려주세요.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